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어서 한국판 뉴딜 정책도 발표됐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6월 고용 동향도 발표됐는데 코로나19가 IMF 위기보다 고용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분야 전문가이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6월 이제 고용 동향이 나왔잖아요. 네. 뭐 정부가 사실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네. 취업자 수가 지금 계속 4개월 연속 감소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뭐 실업자 경우는 외환 위기 이후에 역대 최고로 지금 와 있죠. 예. 또 실업률도 그렇고요. 근데 취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취업한 분들도 네네, 지금 실업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실업자가 많은데 취업하는 분들도 취업하신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36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 뭐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5번 나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한 6%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36시간 미만 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취업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초단기 시간이라는 초단기 일자리만 좀 늘어난 그렇습니다. 걸로. 네. 그러니까 취업자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36시간 이상 일하면서 뭐 정상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짧게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숫자로 다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실업이 늘고 그다음에 취업자 중에서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이죠. 예. 그런 어떤 취업자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마 내용으로 가면 가장 이제 심각한 부분이 예. 결국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이제 민간 일자리에서 가지고 서비스업에서는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이 이제 양대축인데 이 둘 다 그냥 많이 빠졌어요. 특히 제조업 경우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면서 감소 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2월 달에 2만, 3만, 4만, 이번에 6만 이상이 늘어버렸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계속 있다.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의 위기를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경기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너무 어려운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저 이제 버티는 거는 재정 지원 일자리죠. 사회 서비스업 이런 쪽이 늘고 그다음 연령으로 봐가지고 공공 일자리 효과를 보는 60대가 이제 늘고 뭐 이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뭐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주니까요. 지금 뭐 도소매 제조업이 그렇지만 도소매 서비스업도 준다는 얘기는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좀 이런 부분을 살리려고 했는데 별 맞습니다.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도소매 음식 숙박 조금 살지 않냐 우리는 희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금 보면 이게 뭔가 좀 빛이 보였는데 실제로 고용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기가 는다 하더라도 고용을 안 늘리는 거죠. 본인이 다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경우는 조금 이 재난지원금 효과가 어떻게 보면 참표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진짜 이게 기부도 조금 하고 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네. 허망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 통계가 이제 6월 통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풀린 게 이제 4월 이제 뭐 한 중하순부터 풀려가지고 그러면 5월, 6월 봐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래 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 비경제 활동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취업을 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용이 거죠.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러면 내가 쉬는 게 낫다. 이제 그걸 우리가 통계 분류상 비경제 활동 인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는 분들. 그렇습니다. 뭐 나가봐야 뭐 일자리가 없다고 없기 이제 때문에. 빤하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죠. 네.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지금 높아요. 제일 심각한 거죠. 네, 그 10%가 지금 넘게 나왔는데 청년 실업률은 이제 지난달에 10% 넘었는데 지난번보다 좀 더 올랐고요. 더 높아졌고. 그리고 그 실업률이 별로 우리가 이 노동 현실과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맞는 게 청년 오히려 체감 이거보다 실업률.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청년 체감 실업률이라고 통계청에서 이제 고용 보조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 기준으로 보면 27% 육박하죠. 그러니까 지난달 경우가 이제 한 25% 좀 넘었는데 한 달 사이에 또 벌써 한 1%, 2% 가까이 정도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뭐 지금 대책이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감소폭이 둔화됐다. 아, 취업자 감소 폭이 폭이 둔화됐다는 거죠. 좀 줄고 있기 예, 때문에. 감소는 하는데 네. 감소폭이 옛날에는 이만큼 했으면 요만큼 준다.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고. 네. 근데 지금 이야기는 지난 5월 달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타는 거죠. 이게 뭐가 좀 좋은 소식을 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니까 감소폭이 준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걸로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보나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부의 어떤 타는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네. 네, 뭐 최저임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8,720원, 네. 1.5% 오르잖아요. 네. 마치 이게 그 최저임금 정하는 게 보니까 이게 급 가속 후에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15, 6% 오르다가 또 2%, 1%. 교수님, 1.5% 결정도 노사 모두 만족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이걸 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늘뛰기 한 거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1988년 도입한 이후에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 15%, 16% 갔다가 네. 1%뭐 이렇게 가는 적이 처음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정부가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까 우리 청년들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를 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노총에서는 한 10% 올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네. 근데 근로자 의원들이 9명이 다 이제 뭐 나가버렸잖아요, 회의에서. 단 투표를 안 하나도 했잖아요. 경영계도 불만스러운 불참했어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노사 모두 불만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뭐 이게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쪽 경우는 네. 아주 격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도 안 1.5%에도 된다는 지금 거죠. 불만인 거죠. 네, 1.5%도 자기네들은 지금 더 한계 상황 왔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1.5%라면 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떻게 편의점 사장님들한테는 1.5%로 한다라면 야 이게 못 견디겠다. 왜? 네. 이게 그냥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연동이 돼가지고 뭐 수당부터 해가지고 다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마음은 이해는 가요. 네. 그냥 뭐 여러분들은 쉽게 1.5%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사장인 나로서는 그게 정말 이게 내가 목이 컬딱컬딱 넘어간다 네. 이야기하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장 특징은 정부가 다른 때 작년 같아서는 뭐 굉장히 끌어가지고 정부가 요걸 더 먹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정부가 단칼에 그냥 네.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지.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공익위원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거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가 선임한 거니까 정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요. 근데 사용자 측에서는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여러 변수가 있는데 올해 성장률 0.1%로 이제 계산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근데 IMF 같은 데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 마이너스인데도 굳이 최저임금을 1.5% 올려야 하느냐? 네. 라는 불만을 이제 경영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노동계는 자신들의 최저임금이 이제 생활 수단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안 올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서로 불만인 거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뭐 경영계 입장에서는 맞아요.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마당에 뭐 금년도 성장률 대략 한 마이너스 2% 정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5%는 도저히 이건 못 받아들인다는 게 뭐 이해가고. 근데 이제 노동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생계비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려운데 좀 그거라도 올려줘야지 하는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노사가 뭐 어떻게 보면 의견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최저임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그게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가 좀 더 유별나게 노사가 막 어떻게 보면 막 단체 교섭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나라도 이게 최저임금 올릴 때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죠. 네.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도 그렇지만 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관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 그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이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차등 적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1인 사업체나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부터 예. 뭐 1,000인 이상 사업자나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최저임금을 다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기업 같고요. 규모별 차동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볼 때 기업 규모별로 하기가 뭐하다라는 업종 같은 업종별로? 경우는 아까 보세요. 네. 도소매업이랑 제조업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이제 월급이 센 데가 어디냐 그런다 그러면 뭐 석유, 화학이나 이런 쪽은요. 장치 산업은
뭐 엄청나게 이 업종 간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뭐 업종 차이를 좀 둔다든지 현재도 업종 차이는 둘 수 있어요. 현재 최저임금법에도. 아, 지금도 이렇게 하려면 할 수 가능합니다.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 그거를 차등 적용하면 이게 뭐 사람들 차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가 정부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뭐 이 아르바이트 이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예. 거랑 그다음에 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화학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현재 법이라도 잘 쓰면 조금 나올 텐데 그냥 너무 이게 일률적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나라 비교해서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거라든지 좀 예.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뭐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이 일본 거랑 가장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본, 네. 일본은 뭐 규모, 지역, 연령 다 좀 차등을 둡니다. 아, 지역이라든지 연령별로 나이별로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고령층 경우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장년층이랑 네. 똑같이 최저임금 되면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것도 연령까지도 감안하고.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경우는 아예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게 되면 지자체고 거기는 주라 그러잖아요. 지방 주별로. 그렇습니다. 네. 뭐 캘리포니아 다르고 예. 뉴욕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주마다의 어떤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그거 전혀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들 나라 경우는 사실은 노사가 의견을 내지만 최종 권한은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정부가, 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노사한테 떠미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부가 뒤로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네. 문제는 걔네들도 매년 최저임금 정하지를 않아요. 아, 그러면 뭐 그러니까 독일은 2년마다 2년에 한 인데요. 번씩. 아까 네. 미국 이런 데 경우는 네. 쉽게 말해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게 몇 년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매년 갑니다. 갈등을 벌이지는 않겠군요. 우리는 그냥 매년 매년 하는 최저임금 전국 임금 교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교섭도 매년 하는 그래야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이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전국 단위의 임금 교섭처럼 돼버렸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은 쉽게 말해가지고 빈곤 대책이고 어려운 사람들 위한 제도인데 아니 무슨 뭐 노동조합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전국 단위 네. 단체 교섭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네, 볼상사나운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게 좀 많이 있는데 아직 전혀 진척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못하고 왜냐하면 1988년 도입할 때는요. 그 당시는 우리가 뭐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그렇게 안 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농업에서 이제 제조업이 커져가지고 뭐 어떻게 본다라면 산업 구조가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88년도 그대로 좀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맞죠. 뭐. 네, 그렇군요.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그 한국판 뉴딜을 좀 얘기하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네. 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네. 이제 민간 합해서 투자해서 그렇죠.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네, 한편에서는 뭐 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포장만 요란하다. 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이걸 좀 평가할 수 글쎄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190만 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그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선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큰 막 100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외환위기 직후에 100만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밀리언 잡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근데 실제로 밀리언 잡이 안 됐어요. 근데 또 만들어진 거 내용을 봤더니 뭐냐 그러면 정말 뭐 서비스업 중에서도 저임금 일자리만 디글디글한 거예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막 채워주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190만 개 자체는 안 가는데요. 가지도 결국 않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렇게 60대 고령층 일자리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뭐 초단시간 이런 거 이런 일자리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떻게 보면 반듯한 그런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발표된 내용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오히려 지금 반듯한 일자리 만드는데 저게 정부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제 발표한 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네. 두 축인데 네. 뭔가 제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제도 보완 또는 개혁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디지털 뉴딜은 방향 잘 잡았어요. 그건 정말 뉴딜이 돼요. 뉴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관련돼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차원을 잘한 건데 네. 문제는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정부가 아니에요. 결국 민간의 산업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주가가 막 뛰는 이유가 뭘까요? 시중 자금 되게 많아요. 네, 너무 많은 기업이든 거죠? 개인이든 그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게 정부가 길을 내주면요. 물기를 좀 만들어주면 불이 확 붙습니다. 왜? 지금 목이 말라요. 기업도 어디 투자를 해야 돼. 예.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번에 코로나를 봤더니 예. 이 디지털 가는 게 맞아. 그다음에 청년들은 정말로 갈구하거든요. 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뭐 이 알바만 할 수 없고 네. 그런 디지털 일자리를 가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볼 땐 정부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 하면서 제도 개혁, 규제 완화 요 로드맵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달성하는가가 나왔어야지 네. 160조 원 들인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제도 개혁한다는 게 훨씬 제도 더 개혁. 네. 국민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